사막의 하늘이 변하기 시작하면 경험 많은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곧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기온은 이미 한계를 넘었고 현장에서는 시험 일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오갔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현실적인 후퇴라고들 했습니다. 대부분의 팀이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물러설 준비를 하던 그때 유독 한쪽만이 조용히 점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항의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이미 전제로 준비해왔다는 듯 말입니다. 그 현장을 30년 넘게 지켜본 한 전문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이례적인 판단인지를 말입니다. 왜 그들은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막은 그 판단을 어떻게 증명하게 되었을까요? 나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무기평가를 담당해왔고 실명을 밝힐 수 없어 마이클이라는 가명을 쓴다. 30년간 미 국방부 방산 자문으로 일했고 중동 사막에서 수십억 달러짜리 무기 평가를 봐왔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이라크 사막에서 목격한 것이다. 한국이 어떻게 준비했고 왜 달랐으며 무엇이 나를 바꿨는지에 관한 기록이다. 이라크 사막의 여름은 섭씨 50도를 넘는다.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목구멍이 타들어가고 땀은 피부에 닿기도 전에 증발해버린다. 사람도 지치지만 기계는 더 빨리 무너진다. 엔진이 과열되고 유압이 떨어지고 전자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킨다. 나는 이곳에서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던 무기들이 하루 만에 고철이 되는 걸 수없이 봤다. 사막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브랜드도 역사도 정치도 통하지 않는 곳이다. 오직 결과만 남는다. 이라크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노후화된 전차 전력을 교체할 파트너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었다. 수백 대 규모의 사업이었고 금액으로 따지면 수십억 달러가 걸려 있었다. 이건 단순히 장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다. 향후 10년간 국가 방위의 근간을 결정하는 선택이었다. 평가단의 표정에서 그 무게가 느껴졌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고 이번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경쟁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오랜 시간 검증된 제조사들이었고 중동 시장에서 이미 신뢰를 쌓아온 브랜드들이었다. 평가가 시작되기도 전에 현장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을 뿐 결과는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30년 동안 이런 현장을 봐온 사람으로서 이 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있었다. 정치와 외교, 오래된 관계와 암묵적 신뢰. 사막에서의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끝에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하나 있었다. 한국이었다.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나는 의아했다. 한국이 기술력이 없다는 건 아니었다. 빠르게 성장한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라크 사막은 다른 문제였다. 여기는 실험실이 아니었고 전시장도 아니었다. 숫자와 서류로 증명되는 곳이 아니라 생존으로 증명되는 곳이었다. 유럽과 미국의 무기들도 여기서 고전했다. 경험이 부족한 나라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나는 회의적이었다. 한국 팀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화려하지 않았다. 말도 많지 않았다. 다른 팀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브로슈어를 나눠주고 기자들 앞에서 포즈를 취할 때 한국 팀은 조용히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불안해 보였다.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자신감을 보여줘야 하고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달랐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조용히 준비만 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다. 왜 한국은 이곳까지 왔을까? 이미 결과가 예측되는 경쟁에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그들이 정말 이 사막이 어떤 곳인지 알고 온 걸까? 아니면 단지 경험을 쌓으려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때 아직 몰랐다. 사흘 후 내 모든 예상이 무너질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평가단은 각 팀의 기술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종이 위에서 한국의 전차는 인상적이었다. 엔진 출력, 장갑 두께, 사격 통제 시스템, 기동성 수치.
모든 항목이 경쟁사들과 대등하거나 일부는 더 나은 수치를 보였다. 발표 자료도 깔끔했고 프레젠테이션도 체계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30년 동안 이런 자료를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종이 위에서는 모두 최고다. 문제는 그 종이가 사막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사막이 요구하는 건 서류상의 성능이 아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고온에서 엔진이 얼마나 버티는가. 모래가 흡입구를 막았을 때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는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 움직일 수 있는가. 명중률보다 중요한 건 계속 쏠 수 있는 능력이다. 한 번의 완벽한 성능보다 10번의 안정적인 작동이 전장에서는 더 가치 있다. 이건 실험실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다. 오직 현장에서만 드러난다. 나는 오랫동안 유럽과 미국의 무기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게 편견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오랜 시간 검증을 거쳤기 때문이다. 독일의 레오파르트는 수십 년간 중동에서 작동했고 미국의 에이브람스는 이라크 전쟁을 거쳤다. 전통은 이유 없이 생기지 않는다. 그들은 실패도 겪었고 그 실패에서 배웠다. 그 과정이 신뢰를 만들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증명 단계에 있었다. 성능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극한 환경에서의 장기 운용 데이터는 부족했다. 그게 내가 한국을 보는 시선이었다. 현장에서 각 팀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떤 팀들은 말이 많았다. 자신들의 기술을 설명하고 과거의 성공 사례를 나열하고 신뢰를 말로 증명하려 했다. 반면 한국 팀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들은 발표보다 점검에 시간을 썼다. 엔진룸을 열어보고 냉각수 온도를 확인하고 필터를 점검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마치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단순한 매뉴얼은 아닌 것 같았다. 그들의 손놀림에는 익숙함이 있었다. 처음 해보는 사람의 조심스러움이 아니라 수백 번 해본 사람의 자연스러움이었다. 그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감을 드러내야 한다. 평가단 앞에서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고 경쟁사들과의 차별점을 강조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팀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평가단을 의식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들의 장비만 보고 있었다. 그게 자신감인지 아니면 경험 부족 때문에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이틀째 되던 날 저녁, 나는 한국팀의 기술자 한 명을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늦은 시간까지 차량 밑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문제가 있느냐고.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문제는 없지만 내일 온도가 더 오를 거라는 예보를 봤다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중이라고. 나는 그 말에 묘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전투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건 보여주기 위한 점검이 아니었다. 실제로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점검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한국을 여전히 신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무시할 수 없었다. 침묵은 때로 무능의 표시지만 때로는 준비의 흔적이기도 하다. 나는 아직 그들이 어느 쪽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일부터 시작될 실제 시험이 모든 걸 드러낼 것이다. 셋째 날, 본격적인 현장 테스트가 시작됐다. 각 팀은 정해진 코스를 주행하고 지정된 목표물을 사격하고 규정된 시간 내에 정비를 완료해야 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절차였지만 사막이라는 환경이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었다. 아침 기온은 섭씨 45도에서 시작해 정오가 되면 50도를 넘어섰다. 모래바람이 불 때마다 시야가 사라졌고 장비 곳곳으로 미세한 모래가 파고들었다. 이건 성능 시험이 아니라 생존 시험이었다. 나는 각 팀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결과는 준비 단계에서 이미 드러난다는 것이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점검 시간, 그 15분이 모든 걸 말해준다. 긴장한 팀은 서두르고 자신 없는 팀은 매뉴얼만 들여다본다. 반면 준비된 팀은 고요하다. 그들은 확인할 걸 확인하고 필요한 것만 만지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
한국팀은 그 고요함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흑표 전차가 코스에 진입했다. 엔진 소리가 안정적이었고 주행 속도가 일정했다. 첫 번째 목표물을 향해 포탑이 회전했고 사격이 이루어졌다. 명중이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수치상으로는 다른 팀들과 비슷한 결과였다. 하지만 나는 다른 걸 보고 있었다. 사격 후 재장전 시간, 기동 중 포신 안정성, 정지 후 다시 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미세한 차이들이 축적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다. 시험이 끝난 후 각 팀은 정비 시간을 가졌다. 여기서 또 다른 차이가 드러났다. 어떤 팀들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엔진 과열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쁘고 냉각 시스템을 점검하느라 시간에 쫓겼다. 반면 한국팀은 여유가 있었다. 그들도 점검을 했지만 급하지 않았다. 마치 예상된 절차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다. 한 기술자는 필터를 교체하면서 옆 동료와 짧게 대화를 나눴다. 긴장한 표정이 아니었다. 일상적인 작업을 하는 얼굴이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건 연기가 아니다. 경험에서 오는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30년 동안 수많은 팀을 봐왔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다. 과장된 자신감은 금방 드러난다. 목소리가 크고 몸짓이 크고 설명이 길다. 반면 진짜 자신감은 조용하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고 설명보다 결과가 앞선다. 한국팀은 후자였다. 그들은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였다. 오후 늦게 평가단 회의가 있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초기 인상을 공유했다. 대부분은 예상대로였다. 독일 팀의 안정성, 프랑스 팀의 기술력, 미국 팀의 검증된 신뢰성. 한국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았다. 몇몇은 예상보다 괜찮다는 정도의 평가를 내렸고 일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한국을 단순히 후발주자로 보던 내 시선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날 저녁 사막의 공기가 달라졌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고 하늘색이 탁해졌다. 오랫동안 중동에서 일한 사람이라면 아는 신호였다. 폭풍이 온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온다. 그리고 그 폭풍이 진짜 시험이 될 것이다. 좋은 환경에서는 모두가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극한 상황에서는 준비의 깊이가 드러난다. 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순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했다. 회의가 아니라 이제는 호기심이었다. 넷째 날 아침 세부 일정이 공개됐다. 각 팀이 언제, 어떤 코스에서, 어떤 조건으로 시험을 치를지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일정표를 받아들고 천천히 살펴봤다. 그리고 바로 알았다. 이 시험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방산업계에서 30년을 일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완벽하게 공평한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상 누군가에게 유리한 변수가 있고 누군가는 불리한 조건을 받는다. 그게 현실이다. 일정표를 보면 그 차이가 보인다. 어떤 팀은 아침 일찍 시험을 시작한다.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다. 어떤 팀은 평탄한 코스를 배정받는다. 장애물이 적고 노면이 단단한 구간이다. 반면 어떤 팀은 정오에 시작한다. 기온이 가장 높을 때다. 코스도 험하다. 모래 언덕이 많고 지형이 불규칙하다. 공식적으로는 환경 변수의 다양성 확보라고 설명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택이다. 누군가 그 일정을 짰고 누군가 승인했다. 우연이 아니다. 한국에게 배정된 시간은 오후 2시였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대였다. 코스는 D구역 가장 험한 지형이었다. 모래가 깊고 경사가 가파르고 바위가 많은 곳이었다. 나는 그 일정을 보면서 불편했다. 컨설턴트로서 나는 중립을 지켜야 했다. 어느 한쪽을 편들 수 없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한 사람으로서 이 조건이 얼마나 가혹한지 알고 있었다. 이건 평가가 아니라 탈락시키기 위한 설계에 가까웠다. 다른 팀들도 그 일정을 봤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이게 이 업계의 룰이다.
불공정하다는 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음번에는 자신이 유리한 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래된 관계가 있고 암묵적인 거래가 있다. 정치와 외교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그 판에서 신참이었다. 오래된 네트워크도 없었고 쌓인 신뢰도 없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받는 것이다. 나는 한국팀의 반응을 지켜봤다. 항의가 나올까 생각했다. 아니면 최소한 불만의 표시라도 있을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 팀장은 일정표를 받아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간단히 말했다. 오후 2시 D구역. 그게 전부였다. 반박도 없었고 질문도 없었다. 마치 예상했던 것처럼 담담했다. 그 태도가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보통은 여기서 무너진다. 불공정함에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한다. 그런데 한국팀은 그냥 받아들였다. 점심시간 나는 한국팀의 준비 과정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들은 여전히 차분했다. 오히려 점검이 더 세밀해진 것처럼 보였다. 냉각 시스템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서스펜션을 재점검하고 필터를 교체했다. 한 기술자는 타이어 공기압을 측정하면서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모래 지형에 맞춰 조정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불리한 조건을 한탄하지 않았다. 그 조건에 맞춰 준비를 바꾸고 있었다. 이게 항의보다 더 강력한 대응이라는 걸 나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오후 1시 30분 한국팀이 출발 지점으로 이동했다. 기온은 이미 섭씨 52도를 넘어섰다. 공기가 일렁였고 지평선이 흔들렸다. 평가단도 다른 팀들도 그늘 아래로 피했다. 그런데 한국팀은 햇볕 아래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건 용기가 아니다. 각오도 아니다. 이건 계산이다. 그들은 이 조건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수없이 반복해본 것처럼. 이시정각, 시험이 시작됐다. 흑표 전차가 D구역으로 진입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준비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됐다. D구역은 지옥이었다. 모래 언덕이 3m 높이로 솟아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바위가 박혀 있었다. 경사는 30도가 넘는 곳도 있었다. 정오가 지나면서 기온은 섭씨 53도까지 올라갔다. 사람은 그늘 아래 있어도 숨쉬기가 힘들었다. 장비는 더 가혹했다. 엔진은 끊임없이 과열 위험에 노출됐고 유압 시스템은 온도 상승으로 압력이 불안정해졌다. 전자장비는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히 주행하고 사격하는 시험이 아니었다. 견디는 시험이었다. 한국의 흑표가 첫 번째 언덕을 넘었다. 엔진 소리가 높아졌지만 끊기지 않았다. 궤도가 모래를 파고들었고 차체가 기울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정상에 올라서자 포탑이 회전했다. 첫 번째 목표물을 향해 조준했다. 사격. 명중이었다. 두 번째 언덕으로 이동했다. 이번엔 경사가 더 가팔랐다. 차체가 흔들렸지만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됐다. 두 번째 사격. 역시 명중이었다. 나는 숫자를 기록하면서도 다른 걸 보고 있었다. 명중률이 아니라 리듬을 보고 있었다. 세 번째 언덕을 넘을 때쯤 시간이 흘렀다는 게 느껴졌다. 40분이 지났다. 일반적인 시험이라면 이미 끝났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D구역은 달랐다. 코스 자체가 길었고 지형이 험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모든 전차가 비슷해 보인다. 엔진이 새 것이고 부품이 정상이고 승무원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 냉각 시스템의 효율 차이가 나타나고 정비 설계의 차이가 드러나고 운용 루틴의 차이가 결과로 이어진다. 50분이 지났을 때 흑표는 여전히 안정적이었다.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고 포신이 흔들리지 않았다. 반면 앞서 시험을 치른 다른 팀들의 기록을 떠올려 봤다. 30분쯤 지나면서 엔진 회전수가 불규칙해졌다. 40분 넘어가면서 냉각 문제로 속도를 줄여야 했다. 정비 시간도 길어졌다. 그게 정상이었다. 사막에서는 누구도 완벽하게 버틸 수 없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무너지느냐의 차이였다.
그런데 한국 전차는 무너지지 않고 있었다. 시험이 끝났다. 1시간 5분이 걸렸다. 긴 시간이었다. 흑표가 복귀 지점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엔진 소리를 들었다. 여전히 안정적이었다. 거친 숨소리가 아니라 일정한 회전이었다. 승무원이 내렸다. 그들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했다. 한 명이 물을 마시면서 동료에게 말했다. 예상보다 2분 더 걸렸네. 불만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그들은 예상 시간을 알고 있었다. 이 코스를, 이 온도를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 정비 시간이 주어졌다. 30분이었다. 다른 팀들은 이 시간을 급하게 썼다. 과열된 엔진을 식히고 막힌 필터를 교체하고 유압을 점검했다. 긴장한 목소리가 오갔고 공구가 바쁘게 움직였다. 반면 한국팀은 달랐다. 그들도 점검을 했다. 하지만 급하지 않았다. 한 기술자는 필터를 꺼내 확인하고 예상 범위 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새 것으로 교체했다. 다른 기술자는 냉각수 온도를 재고 수첩에 기록했다. 이건 문제 해결이 아니었다. 데이터 수집이었다. 그들은 고장을 수리하는 게 아니라 정상 작동을 확인하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하루 준비가 아니다. 수년의 습관이다. 버틴다는 건 우연이 아니다.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고 시험 단계에서 검증되고 반복 운용으로 체화된다. 한국팀이 조용했던 이유를 이제 알았다. 그들은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막이 어떤 곳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건 현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쌓아온 시간의 결과였다. 평가단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예상보다 괜찮다는 말은 사라졌다. 대신 안정적이다는 표현이 나왔다. 나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기준은 이미 바뀌고 있었다. 여섯째 날 아침 사막의 공기가 달랐다. 바람이 불규칙하게 방향을 바꿨고 하늘이 탁한 색으로 변했다. 수평선이 흐릿했고 햇빛이 평소보다 어두웠다. 중동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라면 아는 신호였다. 폭풍이 온다.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4시간 안에는 분명히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폭풍은 모든 일정을 바꿀 것이다. 아침 회의에서 기상 보고가 나왔다. 오후부터 풍속이 강해질 것이고 저녁에는 모래 폭풍이 예상된다는 내용이었다. 가시거리가 50m 이하로 떨어질 수 있고 풍속은 시속 60km를 넘을 수 있다. 평가단 책임자가 말했다. 일정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회의실에 긴장이 흘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일정이 미뤄지면 모든 계획이 꼬인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는 그 혼란 속에서 이득을 볼 것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것이다. 각 팀 대표들이 의견을 냈다. 어떤 팀은 안전을 강조했다. 장비와 인명을 위해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팀은 반대했다. 이미 계획된 일정을 바꾸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미 시험을 마친 팀은 연기를 원했다.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은 팀은 예정대로 진행하길 바랐다. 한국은 아직 최종 단계 시험이 남아 있었다. 그날 오후로 예정된 시험이었다. 한국 팀장이 조용히 말했다.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안전 기준만 충족되면 문제 없다고.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몇몇은 놀란 표정이었고 몇몇은 의아한 눈빛이었다. 평가단 책임자가 물었다. 확실한가? 폭풍이 오면 시험 환경이 매우 가혹해질 것이라고. 한국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다고 대답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최종 결정은 오후의 현장 상황을 보고 내리기로 했다. 점심시간 나는 한국 팀을 찾아갔다. 그들은 차량 주변에 모여 있었다. 철수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었다. 추가 점검을 하고 있었다. 한 기술자는 공기 흡입구를 확인하고 있었고 다른 기술자는 필터를 교체하고 있었다. 팀장은 기상 데이터를 보면서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가 말했다. 폭풍은 저녁 7시쯤 본격화될 겁니다.
우리 시험은 오후 3시 시작이니까 4시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나는 물었다. 만약 예상보다 빨리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것도 변수입니다. 전투에서는 날씨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요. 나는 그 대답에 할 말을 잃었다. 이건 용기도 무모함도 아니었다. 이건 관점의 차이였다. 다른 팀들은 폭풍을 피해야 할 위험으로 봤다. 하지만 한국팀은 폭풍을 검증해야 할 조건으로 봤다. 그들은 이 시험을 계약을 따내기 위한 쇼로 생각하지 않았다. 실제 작전 환경의 시뮬레이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이 조건이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오후 2시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모래가 낮게 날렸고 시야가 흐려졌다. 평가단이 다시 모였다.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이었다. 기상 담당자가 보고했다. 현재 풍속은 시속 40km, 1시간 내에 50k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안전 기준은 시속 55km까지였다. 기술적으로는 진행 가능했다. 하지만 아무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책임자가 한국 팀장을 봤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다. 정말 진행하겠느냐고. 한국 팀장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말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결정이 내려졌다. 오후 3시 마지막 시험을 시작한다. 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30년 동안 이런 현장을 봐왔지만 이번은 달랐다. 이번에는 진짜 구분이 일어날 것이다. 폭풍은 모든 가면을 벗길 것이다.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말하는 자와 행하는 자. 그 차이가 완벽하게 드러날 것이다. 오후 3시 시험이 시작됐다. 바람은 이미 시속 45km를 넘어섰다. 모래가 낮게 깔려 날아다녔고 공기 속에 미세한 입자들이 가득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안이 까칠했다. 평가단은 차량 안에서 관측 장비로 지켜봤고 일부는 방풍 장비를 갖춘 관측소로 이동했다. 시야가 점점 좁아졌다. 200m 앞이 흐릿했고 500m 밖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건 시험이라기보다 도전에 가까웠다. 흑표 전차가 출발선에 섰다. 엔진이 시동을 걸었고 배기구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포탑 위로 모래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쳤다. 차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출발 신호가 떨어졌다.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궤도가 모래를 파고들었고 차체가 앞으로 나아갔다. 속도는 천천히 올라갔다. 급하지 않았다. 일정하게 통제된 가속이었다. 첫 번째 구간은 평지였다. 하지만 바람 때문에 모래가 계속 날렸다.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운전병은 계기판에 의존해야 했다. 전차는 멈추지 않았다. 속도를 유지하면서 전진했다. 첫 번째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포탑이 회전했다. 바람이 강했지만 포시는 안정적이었다. 사격. 명중이었다. 관측소에서 확인 신호가 왔다. 나는 그 순간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두 번째 구간은 언덕이었다. 바람이 더 강해졌다. 풍속계가 시속 52km를 가리켰다. 안전 기준 한계에 가까웠다. 모래가 폭포처럼 흘러내렸고 시야가 거의 사라졌다. 관측소에서 긴장한 목소리가 들렸다. 진행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묻는 목소리였다. 한국팀의 대답이 무전으로 들렸다. 계속 진행합니다. 차분한 음성이었다. 흑표는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경사가 가팔랐고 모래가 깊었다. 궤도가 헛돌 수도 있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전차는 멈추지 않았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올라갔다. 언덕 정상에서 두 번째 사격이 이루어졌다. 바람이 가장 강한 지점이었다. 포탄은 바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명중했다. 두 번째 확인 신호가 왔다. 관측소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 조건에서 이런 결과는 나올 수 없다. 하지만 나오고 있었다. 세 번째 구간으로 이동하는 동안 폭풍이 본격화됐다. 풍속이 시속 58km를 넘어섰다. 안전 기준을 초과했다.
책임자가 중단을 지시하려는 순간 한국 팀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마지막 구간만 남았으니 완료하겠다고.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책임자는 허락했다. 아마도 그도 보고 싶었을 것이다. 이 전차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마지막 구간은 가장 험했다. 바위와 모래가 섞인 지형이었고 장애물이 많았다. 폭풍 속에서 그 지형을 통과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시야가 50m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흑표는 전진했다. 속도는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장애물을 피하고 바위를 넘고 모래 언덕을 통과했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세 번째 사격. 명중이었다. 시험이 끝났다. 전차가 복귀 지점으로 돌아왔다. 엔진이 꺼졌다. 해치가 열렸고 승무원들이 나왔다. 그들의 옷은 모래투성이었고 얼굴은 지쳐 있었다. 하지만 전차는 멀쩡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았고 궤도는 손상되지 않았고 포탑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기술자들이 달려와 점검을 시작했다. 그들의 손이 빨랐다. 하지만 긴급한 수리를 하는 움직임이 아니었다. 정상 작동을 확인하는 절차였다. 관측소 안이 조용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평가단도 다른 팀 대표들도 기술진도 모두가 방금 본 것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30년 동안 이런 현장을 봐왔지만 이건 설명이 안 됐다. 이 조건에서 이런 결과는 나올 수 없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준비의 깊이가 달랐다. 시간의 축적이 달랐다. 한국은 이 사막을 처음 본 게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여기 있었던 것처럼 준비되어 있었다. 책임자가 조용히 말했다. 기록을 확인합니다. 데이터가 모니터에 떴다. 주행시간, 명중률, 기계 상태,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였다. 아니, 정상을 넘어섰다. 폭풍 속이었다는 걸 고려하면 이건 예외적인 결과였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하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준비라고. 그리고 사막이 그 준비를 인정했다고. 그날 저녁 공식 평가 회의가 열렸다. 모든 팀의 시험이 끝났고 최종 데이터가 정리됐다. 회의실에는 평가단, 각국 대표, 기술 자문들이 모였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숫자들이 빼곡했다. 주행 속도, 명중률, 기계 안정성, 정비 소요 시간, 연료 효율. 모든 항목이 수치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말하는 건 단순한 성능이 아니었다. 준비의 차이였다. 책임자가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다. 전체적으로 모든 팀이 기준을 통과했다고. 기술적으로는 모두 우수하다고. 하지만 극한 조건에서의 안정성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다. 폭풍 속에서 완수한 시험, 3번의 명중, 기계 이상 없음. 그 기록 옆에는 다른 팀들의 기록이 나란히 있었다. 비교할 필요도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사람들이 남았다. 공식 석상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오갔다. 한 독일 기술자가 말했다. 한국 팀이 사용한 냉각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고. 설계 방식이 달랐다고. 프랑스 대표는 정비 루틴이 효율적이었다고 말했다. 시간이 짧으면서도 빠짐이 없었다고. 미국 자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승무원 훈련 수준이 높았다고. 매뉴얼에 의존하지 않는 숙련도가 보였다고.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한국이 다르다는 것을.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전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시스템이다. 한국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방법이었다. 사막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사막을 전제로 설계하는 사고. 극한 환경을 예외로 보지 않고 기본값으로 두는 관점. 그게 설계에 반영되고 제조에 적용되고 훈련으로 체화된 것이다. 일회성 성공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구조. 그게 시스템과 우연의 차이다. 며칠 후
나는 한국 팀장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비공식 자리였다. 나는 솔직하게 물었다. 어떻게 준비했느냐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특별한 건 없다고. 다만 사막을 가정하고 시작했다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온, 모래, 장기 운용을 기본 조건으로 뒀다고. 시험도 그 환경에서 반복했다고. 수백 번, 수천 번. 그게 전부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전부라고 했지만 그게 가장 어려운 것이다. 조건을 전제하는 것. 그리고 그 전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가는 것. 이라크의 최종 결정은 몇 주 후에 나올 것이다. 공식 발표 전까지는 누구도 결과를 알 수 없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무엇이 진짜인지. 나는 그날 이후 한국을 다시 정의하게 됐다. 후발주자라는 단어는 더 이상 맞지 않았다. 빠르게 따라잡는 나라도 아니었다. 한국은 자기 방식을 만든 나라였다. 남의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을 세운 나라였다. 그리고 그 기준이 사막에서 검증된 것이다. 30년 동안 나는 많은 무기를 봤다. 화려한 것도 있었고 강력한 것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전차는 달랐다. 화려하지도 시끄럽지도 않았다. 그냥 작동했다. 말없이 꾸준히 끝까지.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게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 전장에서 필요한 건 한 번의 완벽한 명중이 아니다. 100번을 쏠 수 있는 능력이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다. 사막이라는 가장 가혹한 심판 앞에서. 나는 그 후로도 여러 나라의 무기 평가를 받다. 하지만 이라크 사막에서 본 것은 잊히지 않았다. 준비된 나라의 얼굴. 말하지 않고 행하는 태도. 과시하지 않고 증명하는 방식. 그게 내가 본 한국이었다. 그리고 그게 내 기준을 바꾼 이유였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를. 숫자가 아니라 시간을. 이제 나는 안다. 강한 나라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준비된 나라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이 그랬다. 내 이름은 마이클이다. 가명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내가 본 것은 분명하다. 한국은 기적을 만든 나라가 아니었다. 준비를 기본값으로 삼은 나라였다. 사막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브랜드도 역사도 정치도 통하지 않는 곳이다. 오직 결과만 남는다. 그리고 그날 사막은 분명히 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나는 그 후로 한국을 다시 보게 됐다. 후발주자가 아니라 자기 길을 만드는 나라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나라로. 그리고 내 기준도 함께 바뀌었다. 30년 동안 쌓아온 편견이 무너졌고 새로운 이해가 그 자리를 채웠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나라. 설명보다 결과로 말하는 나라. 그게 내가 이라크 사막에서 본 한국이었다.